또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안재홍 선생님 생가고요. 여기 평택에서는 그래도 이 집이 문화재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며느님께서 안재홍 선생님의 제일 큰 며느님이세요. 적인데 여기는 그래도 거의 보존돼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공원 비슷하게 돼 있어갖고 간간히 지금 오시고 그러네요. 뭐 제대로 보존은 안 됐어도요. 그냥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평택 쪽에 오셨으니까 물론 뭐 경치 좋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좋은데 이분도 사실은 그 우리 문해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좀 각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넓은 틀에서 봤을 때는 좀 하나의 정신적인 개성이 필요한 분인 것 같아 갖고 저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분의 그 문해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전에 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그거는 이분의 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이분의 좌우명이 그거거든요. 이분의 좌우명이 이분은 그 어떤 분야든지 최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제시대의 첫 번째가 이제 흔히 민족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일제시대에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독립운동가입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제시대 20년대 그 신관회를 사실상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끌어가지고 좌우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좌측에는 벽초 홍명이 우측에는 민세 안지용이 이렇게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제시대 한 시기 동안 그 운동사를 이끌면서 9번 정도 감옥 갔다 오십니다. 7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세요. 그래서 독립운동 가운데서 대단히 감옥을 많이 갔다 온 거의 기록적인 분 가운데 한 분으로 거의 20, 30년대 계속 갔다 나오시면 또 들어가시고 뭐 이러다가 해방을 맞이할 정도로 돼 있는 분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 옥고가 42년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제 옥고를 갔다 오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만한 그런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시대일보 논설기자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일보의 그 주필, 부사장, 사장을 거치셨고 해방 후에는 이제 한성일보라고 신문사 사장까지 하실 만큼 되게 언론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1000편 넘는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감옥 갔다 오신 거에 한 4번 정도는 이 언론 필화 때문에 가서 이렇게 글 쓰시다가 빼앗기고 감옥 갔다 오신 언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이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 조선일보를 갖다가 거의 초창기에 이끄시고 하시다가 32년도에 어려우셔가지고 또 탄압 때문에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모 선생이 그때 박모 씨가 신문사 인수하거든요. 이제 그 뒤부터 조선일보사가 흔히 친일진을 많이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셔요. 실제 글 보시면 이분 시기에 대부분 다 글들을 인용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은 조선일보 하면은 그러니까 박모의 조선일보하고 이 안재홍의 조선일보는 다른 거거든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었었고 이 개혁적인 거나 젊거나 약간 좀 이런 좌파적인 분들의 경우는 여기에 많았습니다. 이 신문사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언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언론인으로서도 뭐 손꼽히는 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30년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학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신분부터 시작해서 단군 연구라든지 고대사 연구라든지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현재까지도 이분의 이론이 많은 정설로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그 30년대에는 이제 그 역사학 분야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모든 글들을 다 이분이 재출간해가지고 시장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조선학 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통 3대 석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5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그 다음에는 정인보, 안재홍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광수랑 최남선 씨는 좀 약간 친일적인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좀 추앙받는 분들이 위당 정인보하고 홍명희 선생하고 안재홍 선생 갖다가 보통 우리나라의 3대 석학이라고 보통 인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가 되면 이분이 이제 정치가로서도 큰일을 많이 하십니다. 해방 직후에 그 건국준비위원회라 해가지고 여운형과 함께 그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임정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작업인데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본인이 지어요. 직접 이름을 짓고 여운형이 위원장, 그 다음에 안지용이 부위원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건국 기초를 좀 쌓으시면서 특히 이분은 좌우학자의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북의 어떤 이념 대립을 떠나가지고 중간적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쪽 그 우리 우측에서는 제일 우측에 이승만이 있었고요. 그 옆자리에 김구가 있었고요. 그 옆자리에 김규식, 그 옆자리에 조소왕, 그 옆자리에 안재홍, 그 다음에 그 옆자리에 홍명희, 그 옆자리 사이에서 몇 사람은 총맞아 죽고 몇 사람은 이제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보통 중도파의 4인방이라 해요. 거기에 이제 김규식, 조소왕, 안재홍, 여운형이 있죠. 그 가운데 여운형 선생은 암살당하시고
이 세 분은 납북대 장관이라든지 뭐 하여튼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그 이라크가 이렇게 점령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과거 정부가 나라의 그 기틀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 한영호 교수님께서도 평택에 오시면 그러잖아요. 오시면은 평택에는 있습니다. 거기 어제 그 무봉산 거기 그 옆에 가면 바로 있는데 사당이 거기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정도전에 해당하는 분이 안재홍 선생이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유주의 이런 그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배와 자유를 고루지향하는 거였어요. 그 틀을 만든 분이 이 안재홍 선생님의 그 노선에 따라가지고 건국의 틀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토지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특히 이 문해 부분도 이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쪽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50년도에 그 여기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다음에 한 보름쯤 있다가 6.25가 나요. 나는 바람에 납북돼서 되셔가지고 이제 잊혀지게 된.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분이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상 우리나라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 무엇인가 과연 그게 존재했는가 그게 존재한 게 세 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북을 지향했던 그 백남이라는 분이 계시고 남한에서는 그 조서왕의 삼균주의 그다음에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그게 다살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안재홍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 건국의 기초가 되는 그 다살이주의 보통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의라고 하는데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건국의 큰 틀을 만들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상가로서도 한 역할을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에 여기 10월달에 그 임원영 선생이라고 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하시는 분 오셨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본인도 이제 민세 안재홍 본인도 자기의 문체는 민세체라 해갖고요. 이런 글 보시면은 굉장히 이분 글이 뭐랄까 이렇게 고칠만한 게 없는 읽으면은 보통 막 10분 사이에 글을 쓸 정도인데 그 거의 뭐 가피를 하지 않을 정도로 글의 앞뒤가 정확하고 그런 글을 쓰십니다. 근데 이분이 납북되신 다음에 이승만 정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현재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로 영훈영 선생이 국무총리, 안재홍 선생이 내무장관 이렇게 됐으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인 하면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정리하기를 이승만 자기가 대통령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그 국내 사정의 근해에서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김구 선생은 또 돌아가시고 뭐 납북되고 이렇게 실적으로 50년 자체가 저희를